그 집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나는 그 집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서울행 밤기차는 고요하게 달리고 있었다. 멀리서 간간히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바닥에 흩어진 별처럼 스쳐간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낡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손가방 안엔 바나나 2개, 호박죽 1통, 그리고 아들 얼굴을 11년 동안 머릿속에서 그리며 챙긴 생각들이 있었다. 밤기차는 처음이었다. 이 나이에 혼자 서울 가는 일도 어쩌면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다. 이번 정차역은 천안입니다. 내리실 손님은 방송이 멀어지고 열차 안도 조용했다. 눈을 감으면 옛일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날도 밤이었다. 식탁 위엔 미지근한 된장국이 식어 있었고 아들은 거실 구석에서 큰 캐리어에 옷을 차곡차곡 넣고 있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출장인가 싶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저희 외국에 가요. 이번엔 좀 길게요. 길다는 말은 곧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내게 상의는 없었다.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통보였다. 그렇게 나는 혼자 남겨졌다. 아들은, 손주들은, 며느리는 모두 외국으로 가버리고 나는 익숙했던 집을 정리해 시골로 내려갔다. 눈을 떴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잔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의 미소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세월 동안 연락은 뜸했다. 명절이면 영상통화 한 번, 무뚝뚝한 아들의 건강하시죠? 라는 말이 한 해의 전부였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니 고마웠다. 그리고 한 달 전 전화가 왔다. 10년 만이었다. 엄마, 나 이제 한국 들어왔어요. 놀랄 틈도 없이 그는 말했다. 시간 나시면 집에 한번 오세요.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흔들었다. 시간 나면 한번 오세요. 그 말에 기차표를 끊었다. 다리를 덜덜 떨며 키오스크에 서서 기차 시간과 좌석을 고르는데 화면 글자가 또렷이 안 보여 직원에게 민망하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마을에서 택시를 잡아 역까지 가는 길,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엄마 왔다며 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이 내 등을 떠밀었다. 기차가 곧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들렸다. 나는 손가방을 다시 꼭 안았다. 혹시나 아들이 마중 나와 있을까? 혹시나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올까? 내 마음은 혹시나 그 혹시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차는 서울역에 멈춘다.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한매화,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스스로에게 묻는 말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서울역. 멀고 낯선 땅. 이름은 익숙했지만 발 디디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 사람들은 빨랐다. 서로 부딪히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갔다. 나는 그 틈에서 한 발짝씩 조심조심 앞으로 걸었다. 손에 들린 쪽지엔 아들이 문자로 보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하철 2정거장, 버스로 4정거장. 도착하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말하면 된다고. 그 말이 전부였다. 엄마, 오면 문자 주세요. 그게 끝이었다. 마중은 없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려니 했다. 내려앉은 어깨로 지하철에 탔다. 그 안에도 사람들은 많았다. 다들 휴대폰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그 작은 화면 속엔 누가 있는 걸까? 나는 누군가의 화면 속에 한 번이라도 떠올랐던 사람일까? 할머니 혼자 다니세요?
누군가 물어줬으면 좋았겠지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버스로 갈아탔다. 핸드폰 화면에 주소를 띄워놓고 여기 맞겠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버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졌다. 이 동네 참 높고 반듯했다. 울퉁불퉁한 내 마음과는 다르게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찼다. 낯선 골목, 낯선 건물. 나는 그 속에서 한매화라는 이름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다. 동을 찾고 층을 세고 드디어 그 문 앞에 섰다. 문 옆에 달린 작은 초인종. 빨간 점이 깜빡였다. 한번 누를까 말까. 두 손으로 가방 끈을 더 조였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엄마, 언제 와요? 하는 연락은 없었고, 조심히 와요도 없었다. 그저 내가 문 앞에 설 때까지 그 집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문이 열릴까, 누가 먼저 나올까, 혹시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나와 안기면 나는 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문이 열렸다. 처음 마주한 건 며느리였다. 아, 오셨어요. 짧고 낮은 인사. 그 뒤에 아들은 없었다. 손주들도 없었다. 그 집은 조용했다. 환영의 말도 따뜻한 손길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작은 실내화가 발끝에 얹히고 몸을 반쯤 구부려 그 집에 들어섰다. 그 순간 느꼈다. 나는 지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구나. 거실 한쪽 벽에 커다란 TV가 켜져 있었고 손주 둘은 무표정하게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사도 없었다. 아들이 나왔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좀 이따 밥 먹자. 피곤하죠? 나는 웃었다. 응, 괜찮다. 그 말이 자동처럼 나왔다. 그 집은 따뜻하지 않았다.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차를 탔던 내가 그저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집의 공기는 낯설고 무거웠고 서늘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이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벌써부터 알 수 있었다. 집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아들이 사는 곳이라기엔 너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이 사는 느낌이 없었다. 무엇보다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엔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어색했다. 방금 도착했지만 이미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환영받지 못한 기척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낀다. 며느리는 주방을 오가며 무언가를 꺼내고 정리했지만 나를 향한 눈길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 눈빛엔 따뜻함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왜 오셨을까 하는 부담스러움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손주들은 말이 없었다. TV 화면만 바라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다. 작은 웃음도 없었고 나를 향한 시선조차 피하는 듯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꾸 과거를 떠올렸다. 유리 4살 때 감기 걸렸을 때 밤새 물수건 갈아가며 열을 식혀줬던 기억. 태훈이 글자 배운다고 나한테 그림책 읽어달라며 무릎에 앉았던 그날 저녁.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조용한 거실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둘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그만 물어보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은 간단히 된장찌개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든 좋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장구 치는 것뿐이었다.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식탁은 조용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몇 번이고 밥을 삼키다 멈췄다. 목이 메었다. 된장국 맛은 괜찮았지만 그 국엔 정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겨우 말을 꺼냈다. 엄마, 여기서 하루 주무실 거죠? 그 한마디. 그것뿐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그것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며느리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에 나는 어깨가 움찔했다. 그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선을 그어버리는 소리였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TV는 계속 켜져 있었지만 나는 화면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 머릿속엔 내가 왜 왔을까 하는 후회만 가득했다. 한때 이 집에 부엌에서 아이들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집에 온 지 2시간도 안 되어 이미 나가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일까봐 나는 일부러 일어나 주방 근처로 걸어가 찬물을 한 잔 마셨다. 돌아오는 길 손주 방문 앞에 멈춰 섰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내가 들어갈 방은 없었다. 내가 앉을 자리도 이미 오래전에 비워졌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자식도 남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랑을 퍼부었지만 기억되지 않는 사람. 그게 어머니란 존재일까? 나는 그날 가장 익숙했던 집에서 가장 낯선 손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낯설미, 그 무엇보다 서글펐다. 밤이 되었다. 햇빛이 사라진 창 밖은 까맣고 거실은 텅 비었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 하나, 그리고 내가 가져온 보따리 하나. 그 앞에 며느리가 섰다. 어머님, 죄송한데 방이 여유가 없어요. 애들 방은 좁고 거실도 애들 공부하느라.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저 안쪽 창고방이라도 그래도 조용하긴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절처럼 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창고방. 작은 방문 안은 말 그대로 진방이었다. 가전제품 박스들, 쓰다만 선풍기, 고장난 유모차, 아이들이 쓰다 버린 교과서 더미. 한쪽엔 먼지가 앉은 이불이 접혀 있었고 창문은 오래 닫힌 듯 곰팡이 냄새와 묵은 공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작은 틈을 찾아 몸을 넣었다. 괜찮아. 여기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무너졌다. 좁은 공간, 숨조차 쉬기 불편한 냄새 속에서 나는 몸을 조심조심 눕혔다. 위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로써 나는 완전히 그 집 안에서 닫힌 존재가 되었다. 작은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낮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그제야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여기서 잘하는 것도 폐가 될까봐 미안하네. 그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가 숨으로 묻혔다. 창고방 한켠에 접혀있던 책상 의자에 내 손가방을 걸어놓았다. 그 속엔 손주들 먹이라고 싸온 과자, 그리고 직접 말린 유자차 몇 봉지. 꺼낼까 말까 여러 번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내가 무언가를 건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서
11년 전 함께 살던 시절엔 나는 아이들 밥을 해주고 아들의 셔츠를 다려줬었다. 그 시절엔 이 집에 내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시 짐을 피한 자리에 몸을 구겨넣고 있는 내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문 하나 사이 너머로 나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주 안엔 정리해야 해. 엄마 땅 그거. 그냥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돈 없으면 우리 답 없잖아. 그 순간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문 너머로 들려온 대화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밭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그걸 정리하고 있었다. 내 마음도 함께. 그날 밤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흐르다 멈췄다. 나는 아예 등을 돌렸다. 무릎을 감싸 안고 작은 숨을 토해냈다. 그 어떤 대사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이미 말보다 더 많은 걸 들어버렸으니까. 그 밤 나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절연을 겪었다. 소리 없이 꺼지는 마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몸, 짙은 어둠 속 문틈 바람에 실려온 말들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아침은 조용히 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 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장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 구석에 서서 가방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잠시 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다. 마치 어젯밤의 통화가 없었던 사람처럼. 엄마 아침 드시고 가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구멍이 굳어 있었고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식탁 앞에 둘러앉은 우리는 각자 밥을 떴다. 아이들은 수저질을 하면서도 눈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저 그 밥 말인데요. 내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이번에 그거 정리하면 저희가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일 안 하시잖아요. 그냥 좀 쉬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저 본인의 계획만 말하는 눈이었다. 그 밭이 내 전부인 거 넌 모르지?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그 밭 하나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그 밭으로 일해서 내 등록금 냈고 밭일하다 허리 다쳤고. 그게 지금 넌 그냥 넘기면 좋겠다는 거냐?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거 하나면 진짜 숨 좀 돌릴 수 있거든요. 엄마도 그냥 좀 도와주시면. 그 말에서 감사는 없었다. 당연함만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밭, 안 팔 거다. 그건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이니까. 아이들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시선을 내게 고정한 채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다음엔 꼭 연락 주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니까요. 그 말은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식탁 위 따뜻하던 밥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한 채였다. 그래 연락 안 하고는 안 올게. 그게 내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 같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현관문 안에 남아있던 것들, 내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식지 않은 밥상. 그 위에 올라있던 말 못한 감정들. 나는 그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슬리퍼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느리면서도 단단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다음엔 같이 영화라도 보죠. 그 흔한 인사도 없었다. 나는 집을 나서며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그 현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가방끈을 힘주어 쥐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는 건 내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몸이 먼저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몇 분,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도시에선 잘 보이지 않던 하늘. 그 하늘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가까이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 창가 쪽 맨 뒷자리에 앉았다. 도시의 건물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네모난 창밖으로 농과 밭, 굽이진 산길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내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나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 잔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도 이제 쉴 때 됐잖아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내가 바라던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말은 내 삶을 접으라는 말로 들렸고 내가 살아온 모든 노력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로 휘발되어 버린 듯 했다. 마을 정류장에 도착했다.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쌓여있던 긴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다녀왔어. 이웃 할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응, 잠깐 아들 내 좀 갔다 왔어. 그래도 집이 제일 좋지. 너 없는 집은 빈집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오늘은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 텃밭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겨울이라 비어있는 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내 손길이 있었다. 비닐을 씌운 구석, 두둑하게 흙을 일군 흔적들, 그리고 망가진 호미 하나. 모두 내가 거쳐간 시간들이었다. 나는 마당으로 들어서고 강아지가 반갑게 짖으며 몇 번이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 나 왔다. 그 말이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마루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안엔 손주들 먹이려 했던 유자차, 꺼내지도 못한 과자 봉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온 마음이 들어 있었다. 주전자를 올리고 가만히 차를 우리며 나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 집에선 밥 한 숟갈도 못 넘겼는데 여기선 왠지 밥 냄새를 상상할 수 있었다. 밥은 먹고 가라 했는데. 그 말조차 하지 않았던 아들이 마지막까지 내게 전한 건 다음엔 연락하고 오세요였다. 그래, 이제는 그 말마저 기억에서 지우자.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 밭은 팔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 삶이고 내가 지켜야 할 땅이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땅을 일구고 다시 나를 일굴 것이다. 이제 누가 차려주는 밥상이 없어도 나는 내 밥상을 차릴 줄 안다. 나는 마당으로 나섰다. 장화를 꺼내 신고 모자를 눌러쓰고 텃밭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은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내 마음처럼.